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그 거대한 서버팜들 있잖아요. 막 웅장한 냉각팬 소리로 가득 찬 그런 곳들. 거기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진짜 미친 듯이 빨아들이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싹 다 긁어 모으고 있죠. 맞아요. 해커들이 당장 그 데이터의 압축을 틀 수도 없고 내용을 읽어볼 수도 없거든요. 현존하는 기술로는 그냥 뭐랄까 의미 없는 디지털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데이터를 비축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계가 딱 0을 가리키는 이른바 최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프닝에서 지금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위협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 오늘 2026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역사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국내 5대 금융지주죠. KB, 신한, 하나, 우리, NH가 그 모바일 뱅킹 앱의 보안 근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대한 인프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양자내성 암호, 이른바 PQC 전면 도입인데요. 네,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작업이었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는 최근 발표된 종합 경영보고서하고 다양한 보안 기술 자료들을 싹 다 모아서요. 도대체 은행들이 왜 하필 수많은 날 중에 지금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시스템 전환을 단행했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국가 안보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맥락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기 버튼 누르잖아요. 그 화면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기이한 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아, 그 해커들이 쓰레기 더미 같은 데이터를 막 모은다는 그거요? 네, 맞아요. 보안업계에서는 그걸 HNDL, 즉 선수집 후 복호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지금 당장 수집해 놓고 나중에 해독하겠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대다수를 보호하고 있는 RSA나 타원곡선 암호 같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바로 그 타겟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뱅킹이나 메신저에서 쓰는 RSA 암호 같은 거는 그 현대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연산을 돌려도 해독하는데 막 수만 년, 아니 우주의 나이만큼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전적인 컴퓨터 기준으로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양자 컴퓨터가 위협적이라는 게 기술계의 오랜 화두이긴 한데 아직 그 큐비트 오류율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단계까지는 한참 멀지 않았나요? 상용화가 뭐 10년, 20년 뒤일지 어쩌면 물리학적 한계 때문에 영원히 안 될 거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맞아요. 그런 의견도 분명히 학계에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은행들이 실체도 좀 불분명한 이 미래의 위협 때문에 벌써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이 멀쩡한 인프라를 바꿨다는 건 솔직히 약간 과잉 대응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기술 발전의 타임라인이라는 게 늘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방어하는 금융기관이나 공격자들이 계산을 두드리는 그 리스크의 함수는 일반적인 시각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리스크의 함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양자 컴퓨터가 충분한 성능을 딱 갖추고 상용화되는 날, 즉 그 Q데이가 한 10년 뒤에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해커가 오늘 가로챈 여러분의 일회용 로그인 비밀번호, 그 OTP를 10년 뒤에 해독한다면 어떨까요? 아, OTP요? 그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정보니까 10년 뒤면 아무 쓸모가 없겠네요. 실시간으로 바로 뚫리지 않는 이상 단순한 인증 정보는 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금융 데이터나 국가기밀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30년짜리 장기 계약이나 아, 만기가 한참 남은 계약들이요? 네, 기업 간의 아주 은밀한 인수합병 조건, 누군가의 치명적인 의료 신용정보, 혹은 국가 간의 무기거래 내역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이터들은 10년, 심지어 20년 뒤에 폭로되어도 개인의 파산이나 막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데이터의 유통기한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자산의 소유권이나 장기적인 흐름 같은 거는 미래에 해독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비밀이 소급해서 다 까발려지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융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신뢰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HNDL 공격은 미래에 일어날 소급적 해독 위협인 셈이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10년 뒤에 고객 자산이랑 정보가 털리는 걸 막으려면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2026년에 선제적으로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를 씌워야만 하는 겁니다. 아하,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대체 어떤 원리길래 그 우주의 나이만큼 걸린다던 RSA 암호를 무력화시킨다는 건지 궁금해요. 자료를 보니까 슈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 만능 열쇠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존 암호를 어떻게 붕괴시키는 건가요?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기존 암호의 작동 방식을 살짝 봐야 하는데요. RSA 암호는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수 두 개를 곱해서 결과값을 만드는 건 진짜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곱하기는 쉽죠. 네. 그런데 그 결과값만 딱 보고 원래 두 소수가 뭐였는지 찾아내는 건 그냥 무식하게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만큼 걸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피터 슈어라는 수학자가 고안한 이 알고리즘은 이 무식한 소인수분의 문제를 주기성, 즉 특정한 패턴을 찾는 문제로 아주 영리하게 변환해버립니다. 패턴을 찾는다고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네. 고전적인 컴퓨터는 여전히 하나하나 대입을 해야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랑 얽힘이라는 그 양자역학적 성질을 이용하거든요. 수많은 가능성의 파동을 동시에 확 발생시킨 다음에 정답이 아닌 패턴의 파동들은 서로 부딪혀서 상쇄되게 만들어버려요. 아, 오답들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사라지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주기를 가진 파동만 쫙 증폭시키는 겁니다. 마치 막 엄청난 소음 속에서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 방송망만 단숨에 딱 잡아내는 거랑 비슷해요. 이 원리 때문에 수만 년 걸리던 계산이 단수분, 수초 단위로 단축돼 버리는 겁니다. 와, 파동을 상쇄시키고 정답만 증폭시켜서 자물쇠의 패턴을 단숨에 읽어낸다.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네요. 그래서 오늘 5대 은행이 모바일 앱에 전면 도입한 게 이 쇼어 알고리즘조차 안 통하는 새로운 자물쇠, 즉 PQC라는 거군요. 네, 선제적으로 자물쇠로 완전히 바꾼 거죠. 2024년 8월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이 알고리즘들을 글로벌 표준으로 딱 확정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게 MLK, EMK라는 기술이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기존의 소인수분해 기반 암호랑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암호가 숫자의 곱셈이랑 나눗셈에 의존했다면 이 MLKM은 격자 기반 암호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난제를 무대로 삼습니다. 수천 차원의 공간의 점들을 막 찍어놓고 기하학적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슈어 알고리즘이 특정 패턴이나 주기를 찾아서 해독하는 거면 이 격자 암호는 그 주기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건가요? 와,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슈어 알고리즘이 힘을 발휘하려면 타겟 데이터에 반드시 수학적인 패턴이 존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격자 암호는 이 고차원 공간의 점들에 의도적인 노이즈, 그러니까 기하학적 무작위성을 막 부여해버립니다. 수천 차원의 격자 공간이라 이게 머릿속에 쉽게 딱 그려지진 않는데 약간 엄청나게 복잡한 미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존 암호가 톱니바퀴가 규칙적으로 맞물려 있는 금고 다이얼이라면 이 격자 암호는 규칙도 없고 방의 크기나 모양이 막 약간씩 일그러져 있는 수천 개의 방 속에서 가장 짧은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구조처럼 들리네요. 네, 아주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그걸 최단 벡터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 일그러진 고차원 미로 속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파동을 발생시켜서 패턴을 찾으려고 해도 곳곳에 심어진 무작위 노이즈 때문에 파동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아, 증폭시킬 주기성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잡음이 너무 많아서 라디오 주파수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우연이라도 뚫을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유를 좀 하자면 전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깔린 모래알 중에서 특정한 모래알 딱 하나를 눈을 가리고 골라내야 하는데 그 짓을 수백만 번 연속으로 성공해야 할 확률이랑 맞먹습니다. 와, 수백만 번 연속이요? 법칙이 바뀌지 않는 한 풀 수 없는 장벽을 친 셈이죠. 이론적으로 뭐 완벽한 방패라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 구조상 좀 현실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매번 은행 앱을 켤 때마다 그 수천 차원의 기하학적 무작위성을 계산해야 한다면 시스템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 속도 문제요. 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밥값을 딱 송금하는데 화면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10초, 20초씩 로딩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사용자들은 다 답답해서 이탈해버릴 거거든요. 스마트폰의 그 재현된 칩셋 성능으로 이 거대한 수학적 연산이 감당이 됩니까? 사실 PQC 전환을 준비하던 초기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병목 지점이 바로 그 성능 저하 문제였어요.
보안성이랑 편의성은 늘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으니까요. 그런데 MLKM이 니스트의 최종 표준으로 채택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요. 그 압도적인 수학적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스템 구동 시에 키 크기가 아주 작고 연산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 최적화가 엄청 잘 되어 있나 보네요. 네, 양자 컴퓨터의 공격은 철저히 무력화시키면서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일반 PC 환경에서는 과거의 암호 체계랑 거의 비슷한 체감 속도를 내도록 알고리즘이 아주 극적으로 최적화된 겁니다. 다행이네요. 게다가 제가 관련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암호 민첩성이라는 좀 독특한 설계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암호 민첩성은 이번 인프라 전환에서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혁신이에요. 과거의 전산망을 보면 이 암호 체계가 마치 건물의 철근처럼 소프트웨어 전체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암호 하나 바꾸려면 전체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맞습니다. 교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었죠. 하지만 5대 은행은 이번에 시스템을 아예 레고 블럭 같은 모듈형으로 설계를 해버렸어요. 아, 모듈형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5년 뒤에 천재적인 해커가 나와서 지금의 이 격자 암호를 우회하는 새로운 수학적 트릭을 막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NIST가 아예 2세대, 차세대 표준을 새로 발표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다 허물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그냥 방어막, 소프트웨어 블럭만 쏙 빼서 새 걸로 업데이트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창에 맞서기 위해서 스스로 구조를 막 바꾸고 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유기적인 방패를 갖춘 겁니다. 와, 소프트웨어 단에서의 혁신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물리적인 인프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앱 업데이트로 모듈을 갈아 끼우는 건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죠. 네. 그런데 은행 본점이랑 지점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이를 잇는 지하의 거대한 광케이블 통신망 자체를 해커가 막 물리적으로 태핑해서 도청하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물리적 통신망 인프라까지 싹 다 양자 보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물리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엄청난 골칫거리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론을 현실 인프라에 딱 안착시키기 위해 등장한 타협안이자 궁극의 이중 보호막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이라는 건데요. 하이브리드형이요. 네, 2026년 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시범 사업을 거쳤고 특히 신한은행이랑 KT가 아주 성공적인 구축 사례를 보여줬죠. 물리적인 통신망 계층에는 하드웨어 기반의 양자 키 분배, 즉 QKD 기술을 딱 적용하고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우리가 방금 계속 이야기한 PQC를 얹은 구조입니다. 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역할을 딱 분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QKD가 물리적인 해킹이나 도청을 막아주고 그 안에서 PQC가 데이터를 한 번 더 암호화하고.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QKD는 누군가 중간에서 통신 케이블의 데이터를 딱 훔쳐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양자의 상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는 순간 데이터가 깨져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도청 시도 자체를 물리적으로 즉결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난공불락의 파이프라인을 먼저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전한 파이프라인 외부에서 PQC라는 해독 불가능한 수학적 언어로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똑똑한 방식이네요. 기존의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비효율은 피하면서도 보안은 진짜 이중으로 극대화한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물리적인 QKD 성벽을 딱 치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비밀 언어인 PQC로 대화하는 셈이군요. 네,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2중, 3중의 양자 보안 생태계를 깔기 시작했다면 그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나겠네요. 단순히 은행 앱 하나 업데이트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은행들의 이번 투자는 보안 산업 전체에 진짜 강력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국내 보안 기업인 펜타시큐리티나 ICTK 같은 곳들은 이미 발빠르게 이 PQC 알고리즘을 하드웨어 칩 자체에 심어버린 제품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 칩 자체에 암호를 내장해버리는군요. 네, 특히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인 POF랑 이 양자 내성 암호를 결합한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차의 통신 모듈, 스마트 팩토리의 IoT 센서, 상공을 나는 드론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절대 뚫리지 않는 독자적인 양자 금고가 되는 겁니다. 와, 기계 하나하나가 다 금고가 된다고요? 네, 나아가서 토스페이만치 같은 핀테크, 또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거대 블록체인 생태계, 심지어 국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특허총회 시스템까지 지금 PQC 인프라가 아주 빠르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은행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안전 사회로 도약하는 무슨 산업혁명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시야를 대한민국 밖으로 돌려서 전 세계적인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이게 그저 보안 기업들끼리의 점유율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이 국가의 존망을 걸고 맞붙는 글로벌 디지털 냉전의 한복판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지금 글로벌 양자 패권 경쟁은 사실상 영토가 없는 세계대전이랑 똑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2026년 초에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이라는 걸 제정하면서 양자 보안을 국가 최고 전략 자산으로 딱 격상시켰어요. 아,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 국가안보국, 즉 NSA의 행보인데요. 2027년까지 미국의 모든 중요 국가 안보 시스템에 이 PQC를 필수적으로 무조건 적용하라고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와, 2027년이면 진짜 코앞이네요. 맞아요. NIST의 표준화를 지렛대 삼아서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의 룰과 기준을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패권 의지인 거죠. 반면에 중국은 이런 미국의 룰에 편입되는 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독자 노선을 타나요? 늘 막대한 국가 자본을 쏟아부어서 철저한 기술 자립의 사활을 골고 있거든요. 독자적인 양자 통신만 구축하고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이른바 양자 우위를 아예 선점해버리려는 전략입니다. 세계가 미국 주도의 표준 동맹이랑 중국 주도의 독자 생태계로 완전히 양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와, 그런 치열한 강대국들의 각축전 속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IT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술 표준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주로 해외의 동향을 살피다가 한참 뒤늦게 기술을 수입해오는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 뼈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PQC 전환만큼은 미국이나 유럽의 핵심 타임라인이랑 거의 동일하게 혹은 더 선제적으로 전면 도입을 끝마쳤습니다. 이 보안 주권을 확보했다는 게 그저 국가적인 자부심이나 타이틀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 구조나 산업 생태계에 어떤 결정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실질 가치는 바로 디지털 신뢰 자본을 압도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금융이랑 데이터 경제의 뼈대는 결국 신뢰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면 다 끝이죠. 만약에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나 금융망이 외국의 암호 기술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글로벌 보안 위기가 닥쳤을 때 방어 패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거나 알고리즘에 혹시라도 숨겨진 백도어 의혹이라도 터지면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남의 손에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어주는 꼴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번 선제적 도입을 통해서 글로벌 표준인 니스트 알고리즘을 아주 빠르게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형 암호 모듈 검증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아,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도 검증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군요. 네, 이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해외 투자 자본에게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독립적인 데이터의 요새다라는 인식을 아주 강렬하게 심어주게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프리미엄 무기를 딱 쥐게 된 거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면역 체계를 전 세계에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셈이군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자본력과 기술력이 막강한 5대 대형 금융지주들은 오늘 훌륭하게 전환을 마쳤지만 그들과 수많은 API로 얽혀있는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나 2차, 3차 협력사들의 사정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보안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매우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네트워크 생태계의 특성상 대형은행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쫙 쌓아놔도 파트너사의 보안이 취약하면 연쇄적인 해킹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뒷문이 열려있으면 앞문 닫아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중소기업들은 양자 위협에 무방비로 막 노출되는 이런 보안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죠.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음 과제는 분명합니다. 오늘 확보한 이 훌륭한 양자 내성 인프라 기술을 어떻게 하위 생태계로 지원하고 확장해서 산업 전반이 다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상생의 보안망을 구축할 것인가. 이제는 이 숙제를 푸는 데 좀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 정말 숨가쁘고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 무심코 커피값을 결제하면서 켰던 그 은행 앱, 그 평온한 화면 이면에서는 다가올 HNDL의 위협과 양자 컴퓨터의 해독 연산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 수천 차원의 기하학적 미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죠. 또한 언제든 방패의 형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 암호 민첩성 설계와 물리적으로 뚫리지 않는 하드웨어와 통신망 기술을 대한민국의 디지털 안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디지털 냉전이라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국가와 산업의 든든한 방파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실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여러분의 주요 금융자산은 PQC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방패 뒤로 딱 대피했습니다. 성벽 안은 확실히 안전해졌죠. 네, 금융권은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시스템의 보호막 바깥에 있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삶은 어떨까요? 10수년 전부터 해외 클라우드 어딘가에 무심코 팩업해두었던 사적인 메신저 대화 기록들, 오래된 이메일 보관함, 혹은 아주 예전에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두고 잊어버린 암호화폐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가의 보안 주권은 확보되었지만 이 거대한 인터넷 세상 어딘가에 구형 암호화 방식으로 파편처럼 막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오래된 디지털 발자국들은 다가올 그 Q데이에 과연 안전할까요? 아,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네요. 누군가 이미 여러분의 낡은 데이터들을 거대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은행의 방패 뒤에 숨어서 안심하기 전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디지털 인벤토리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숙제를 남겨주셨네요. 본 내용은 종합 경영 보고서의 일부로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